안녕하세요. 2차 시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2차 시 하기 전에 1차 시 복습 먼저 할 건데, 어, 먼저 오늘도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아래 문항들이나 이따가 또 퀴즈 같은 거 낼 거예요. 그 퀴즈에서 퀴즈 풀고 답을 구글 폼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먼저 첫 번째 복습 과제로 저번 시간에 포네틱 코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 제가 지금 포네틱 코드를 말할 거예요. 지금 말하는 포네틱 코드를 듣고 그 코드를 받아서 적어서 폼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브라보, 오스카, 에코, 알파, 인디아 노멤버, 골프, 세븐, 트리, 세븐. 다음 문제로 스쿼 코드에 관해서 알려드릴 건데, 복습할 건데, 스쿼 코드 770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저번 시간 강의 자료 한번 참고해 보셔서 퀴즈 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단위. 속도와 구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구글 폼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 이제 그 1차 시 한 다음에 1.5차 시를 저희가 했잖아요. 1.5차 시 했을 때부터 저희가 구글 폼을 받았는데, 구글 폼 그때 하고선 응답이 총 19명에게서 왔어요. 지금 응답은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톡방에서 말했듯이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 한 분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거든요. 이 외에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차실 때부터는 이거 다 감독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차실 때 스코어 코드 부분에서 퀴즈를 하나 냈었었죠. 어, 저번 시간에 본 영화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영화 이름이 비상선언이었어요. 어, 그 비상선언이라는 이름 자체가 힌트였는데, 어, 이 중에서 7700이라고 하신 분이 7분, 1400이라고 하신 분이 2분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은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영화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에 뭐 어쩌고저쩌고 라는 뭐 영화 소개라는 식으로 어, 답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한 영화는 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 어, 이것도 혹시 나중에 보실 분 있으시면은 굉장히 볼만하거든요.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1700이라는 분이 있고 1400이라는 말이 있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1700이 맞아요. 1400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1차 시 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가지고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저번 차시 수업 자료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1400 같은 데는 1000피트 이상 비행할 때 사용하는 코드라고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자세히 보면 뒤에 VFR이라고 보이죠? VFR이 뭐냐? 시계 비행 말하는 거예요. VFR 할 때 앞에 V가 비주얼이거든요. 보면서 비행하는 거. 계기 같은 거에 의존해서 비행하는 게 아니라 어, 아래 지형 지물 같은 거를 직접 사람 눈으로 봐가면서 비행하는 방법을 VFR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상선언에 나왔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보잉 777이죠. 그런 항공기들은 주로 VFR보다는 먼 거리를 운항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계기 비행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 그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던 비상선언 코드 7700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장과 부기장의 식사에 관한 퀴즈를 냈어요. 여기서 뭐 대부분은 배가 아파도 한 명만 아프려고 중독 때문에 국물이 있으면 그것을 공유할까봐 이런 식으로 답해 주셨는데 어,
이 정도 답을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항공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스테이크 때문, 기장이 육식을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정답은 어, 여기 나와 있듯이 배가 아파도 한 명만 아프려고 식중독 때문에, 이런 이유로 기장과 부기장의 식사는 서로 다른 메뉴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후반부 때 보면은 착륙대에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엔진을 끄고 접근하다가 이제 착륙 직전에 엔진을 시동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해당 조치가 현실에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라고 물어봤는데 70%는 불가능하다, 30%는 가능하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우선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먼저 비행기 엔진의 시동을 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행기 타신 분은 알겠지만 어, 저희가 이 게이트를 통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하죠. 탑승을 하고 이걸 주기 중이라고 해요. 주기 중에서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까지 가려면은 이 차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밀어주죠. 그걸 푸시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노란 선 보이죠? 이런 선들 따라 가지고 활주로까지 비행기가 스스로 이동하는 걸 택싱이라고 해요. 그런데 비행기 엔진 시동은 언제 걸리냐? 주기 중에서 푸시백 할 때, 차가 이렇게 쭉 밀어주는 동안에는 비행기 주변에 차랑, 원래 여기에 사람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차가 밀어주고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주변에 사람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겠다. 그때가 딱 엔진 킥이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행기를 뒤로 쭉 미는 시간 동안 엔진 시동을 거는 건데, 보통 타신 분들 체감하시기로는 2에서 3분 정도? 3, 4분? 그 정도면은 엔진 시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상으로만 보면은 살짝 가능할 것 같잖아요. 저희 1학기 때 수업한 거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이 큰 엔진 있죠? 이 엔진을 주 엔진이라고 하고, 어, 비행기 꼬리 부분에 보면은 작은 구멍이 보일 거예요. 그 구멍이 APU라는 보조 엔진이에요. 비행기는 엔진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엔진을 한 번에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한 작은 보조 엔진을 먼저 시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 엔진으로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지상에서 그 주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 보조 엔진을 켜고, 그리고 이륙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엔진 시동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보조 엔진을 끄거든요. 보조 엔진도 엔진이다 보니까 똑같이 연료를 먹어요. 네, 영화에서처럼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은 APU가 주 엔진에 있을 기름까지 다 먹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PU를 키면은 주 엔진을 시동을 못 걸고, 그렇다고 주 엔진을 시동을 바로 걸 수 있냐 하면은 보조 엔진이 없기 때문에 주 엔진 시동을 못 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가능하기도 할까? 제가 아까 된다고도 했고 안 된다고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 주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해 보조 엔진이 필요한 이유 자체가 보조 엔진에서 주 엔진 쪽으로 팬을 천천히라도 돌릴 수 있는 그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비행 중이었잖아요. 비행 중이면 비행기가 속도를 갖고 있죠. 비행기가 현재 비행하고 있는 속도가 곧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만큼이 이미 엔진으로 전달되고 있다 보니까 어, 일정 속도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보조 엔진 없이도 그 엔진이 바로 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했고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에 비행기는 결국 성모공항에 착륙을 하게 돼요. 어, 영화 보는 중에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 영화에 나오는 비행기는 B777이라는 항공기예요. B777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거리 노선을 뛰는 중대형기예요. 어, 중대형기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모공항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그 공군 사관학교에 옆에 딸려 있는 어, 작은 활주로거든요. 그 활주로가 주로 훈련기 뜨고 내리라고 만드는 용도로 만들어진 활주로기 때문에 크기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대형기가 착륙하기에는 뭔가 딱 생각해봐도 살짝 무리다 싶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글링하고 답해서 해당 영화의 착륙이 실제로 가능할지 비교해 보자고 했는데 어, 구글링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신 분이 한 반 정도 되세요. 구글링하고 답하라고 돼 있는 거면은 구글링 저도 해봤거든요. 반은 못 찾더라도 여기에서처럼 활주로 길이는 찾았어요, 이분은. 근데 777의 착륙 거리를 구글링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글링 시도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전문 지식 같은 거는 그런 데보다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더 잘 나오니까 그런 거 찾고 싶을 때는 구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1200m, B777의 착륙거리 약 200m, 따라서 불가능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에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분 답안이 가장 5번 답안인 것 같은데 활주로 길이는 1200m, 이 777 항공기의 착륙거리가 7,500km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면은 활주로 크기만 해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크네요. 네, 아마 단위 잘못 적어주신 것 같고 어, 오늘날 제트 여객기 중에 가장 강력한 출력을 가진 B777의 쌍발 엔진. 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보잉 777의 엔진 사이즈가 우리가 그 제주도 같은 데 갈 때 자주 타는 보잉 737 같은 작은 항공기의 몸통만 하거든요. 엔진 크기가. 그래서 굉장히 큰 엔진이고 이렇게 그 엔진이 가동돼 있고 양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극강하라면 기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상선언에서 보여준 기체 상태라면 음속을 돌파해 스톨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스톨, 실속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어로는. 실속이 뭐냐? 1학기 때 수업했던 거 기억하실 분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 날개에서 비행기가 적정 속도로 비행하지 못하면은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을 그 비행기가 뜰 만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해가지고 비행기가 갑자기 탁 추락해 버리는 거를 그 실속 스토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살짝 틀린 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스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됐는데, 스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부족해서 날개가 양력을 못 내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영화에 나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 스톨에 빠져서 추락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음속을 돌파해서라고 나와 있죠. 어,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은 날개는 이미 충분한 속도를 얻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력은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스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 비행기의 방향을 조절하려면은 조종타가 있죠. 조종면,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러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걸로 비행기 상하, 좌우, 위아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 비행기 속도가 빠르다면은 그거를
조종면을 구부리게 되면은 바람 저항이 너무 세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스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 조종불능,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게 돼요.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일단 영화에서는 굉장히 낮은 고도였잖아요. 어, 지상선 날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음속을 돌파하려면은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서 갑자기 엔진 문제로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착륙하면서 음속을 돌파하려면은 꽤 힘들거든요. 그 영화에서처럼 그 상황이라면은 속도를 얻기 전에 먼저 땅이랑 부딪혀 가지고 추락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도는 좋았지만 살짝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구글링에서 나온 결과예요. 성무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1219m이고, 그리고 여기 나온 거는 보잉 777의 재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착륙 활주거리 1890m라고 나와 있죠. 1890m. 근데 활주로 거리는 1219m. 초과가 됐죠. 근데 이 문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재원표는 보잉 737 300 기준으로 나와 있는 표예요. 737 같은 경우에도 737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737 300 있고 300 2할이 있고 737 200도 있어요. 어, 자동차로 따지면은 같은 자동차인데 몇 년씩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뭐 기체 길이가 길어지거나 뭐 좌석수가 더 많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비행기도 같은 기종이라고 해도 조금씩 다른 그런 식으로 케이스가 다양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변수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착륙 활주거리라는 게 여기 나와 있던 좌석수, 항공사에서 그 항공기에 좌석을 얼마나 빽빽히 채우냐, 의자 간격을 촘촘히 하면은 의자를 더 채울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뭐 무게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 또 착륙거리 달라지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남아 있는 연료의 량,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바람의 방향일 거예요. 바람이 만약에 그 항공기의 정면에서 내 쪽으로 불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착륙하는데 착륙 거리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반대로 비행기 뒷면에서 비행기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착륙 거리가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비행하면서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파일럿이 두면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암산이거든요. 조종을 하면서 동시에 머리로는 뭐 활주 거리가 얼마나 나올까, 연료량은 얼마일까, 도착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 이거를 바쁘니까 암산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암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다시 강의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강의는 굉장히 좀 짧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가 곧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습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 보이는 게 세스나 172라는 경비행기예요. 경비행기의 조종석인데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베스트셀러 기종이 세스나 172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계기가 딱 6개 이렇게 딱 빨간색 네모칸이 쳐져 있잖아요. 얘네를 비행기 식스팩이라고 해요.
얘네 6개가 가장 중요한 비행하는 데 중요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 여기 있는 이런 계기들은 어, 다 보긴 알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아마 좀 덜 자주 보게 되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속도계이거든요. 속도계 보면 요 바늘 하나가 있죠. 어, 비행기에서 초록색은 안전한 거고, 그냥 노란색은 주의해야 되고, 빨간색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늘이 초록색인 부분까지는 그냥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거고, 바늘이 노란색 쪽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이 속도로 오래 비행하면 비행기 기체에 무리가 오니까 오래 비행하지 말라. 이러는 주의하는 그 범위이고, 이 빨간 색깔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기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속도이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1차 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는 노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 옆에 흰 색깔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흰색이 있고 여기에도 흰색이 있고, 흰색은 뭐를 의미하냐? 비행기 1학기 수업 때 나왔던 내용인데, 비행기 날개는 플랩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날개 아래쪽으로 날개가 늘어나는 거 보셨죠? 얘를 플랩,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은 고양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피게 되면은 이제 비행기가 양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신에 그 플랩이 힘을 받겠죠.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기에 가해지는 힘이 늘어나니까 걔도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언젠가 걔도 부러지게 되겠죠? 그 한계를 나타낸 게 이 흰색 부분이에요. 흰색 부분 내에서 플랩을 핀 상태로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세계인데, 여기 보면 이 주황 색깔 눈금 있죠? 주황 색깔 눈금이 여기 가면은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거고, 이 한 칸 한 칸의 도는 1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10도, 20도, 30도, 얘는 60도, 90도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점 있죠? 비행기가 위를 바라본다. 그럼 얘도 위로 올라갈 거고, 더 바라본다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도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쭉쭉 내려갈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갈색깔, 딱 흑하고 하늘 생각나죠?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비행기가 만약에 뒤집어져서 비행을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비행을 하게 된다면은 어, 여기 원 보이죠? 이 원만큼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 원을 제외한 이 평평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고정이 돼 있어요. 비행기가 뒤집어진다 하면 이 동그란 부분이, 요 파란 색깔 부분은 아래로 가고 요 갈색깔 부분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여긴 갈색, 이쪽은 파란색, 여기는 갈색, 여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 걸 나타내겠죠? 그렇게 된 것까지 비행기가 기울어진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버티고라고 해가지고 비행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야간에 비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짧은 시간 비행하면 모르겠으나 오랜 시간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감각이 한계가,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 기관들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그 수평으로 똑바로 비행하고 있는지 막 뒤집어져서 비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믿기진 않겠지만 어 착각해 가지고 실제 추락한 사례도 꽤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의 간만을 믿기보다는 어 이런 계기도 잘 비행 시에 참고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가 고도계. 고도계 같은 경우에는 긴 바늘이 있고 긴 바늘 뒤에 짧은 바늘이 있어요. 긴 바늘 같은 경우에는 100피트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 짧은 바늘 같은 경우에는 1000피트, 1000피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짧은 바늘이 1을 가리킨다 하면은 짧은 바늘이 1을 가리키고 긴 바늘이 0을 가리킨다 하면은 1000피트로 비행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긴 바늘이 5를 가리키고 긴 바늘이 7을 가리킨다 그러면은 5700피트를 비행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짧은 바늘이 9를 넘고 여기 0까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9,900피트를 넘어가면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여기 부분 보이죠? 이 빗금 부분 색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는 10,000피트 단위를 나타내는 계기가 돼요. 근데 네, 지금 나타내는 알려드리고 있는 기종 같은 경우에는 세스나 172라고 말씀드렸죠? 세스나 17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성능 비행기가 아니다 보니까 10,000피트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면 29.92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얘는 뭐를 나타내냐 하면은 기압을 나타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고도 부분에서는 기압 공기가 많지만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요. 그 말은 위와 아래의 기압이 다르다는 거겠죠? 어, 비행기의 고도계는 그 기압치에 따라 가지고 어, 이 나타내는 고도를 다르게 표시해요. 우리가 줄자 가지고 비행기 높이를 재면 딱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압 갖고 측정하는 건데 그 기압 값에 따라서 얘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항 ATIS라고 해서 공항에서 일기예보처럼 이런 기상 정보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런 정보 알려줄 때 29.92 얘 같은 경우에는 헥토파스칼 단위를 사용한 기압이에요. 여기 아래 보면 동그란 다이얼 보이죠? 이걸 돌려가지고 여기 있는 기압을 그때그때 맞게 세팅을 해줘야지 이 오차가 없어요, 고도계가. 자, 다음은 선해지시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세계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여기 아래 검정 색깔 볼 보이죠? 이 검정색 동그라미가 검정 색깔 두 선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비행하게 되는 거고, 갑자기 비행기가 급선회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막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얘가 막 좌우로 불안정하게 떨겠죠. 그거 가지고 비행기 선회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좀 불안정적인지 이거 나타낼 수 있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방위계인데 얘는 그냥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금 다른 거는 여기 뒤에 공 한 자리가 생각죠? 얘는 30도가 아니라 300도, 300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정북, 정남 이런 식으로 방위를 나타내는 계기라고 보시면 되고, 방위계이고 어, 다음으로 마지막 수직 속도계예요. 영어로 말하면 vertical speed라고 하는데 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100피트 per minute, 그러니까 분당 100m 아니 분당 100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화살표 이 긴 계기가 아래쪽으로 5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분당 500피트씩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버티고 비행 착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감각으로는 그냥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막 활주로가 산에 지어져 있거나
뭔가 좀 물가 옆에 있으면은 빛 반사 아니면은 뭐 활주로 각도가 평평한 게 아니라 살짝 경사가 주어진 활주로 이런 데라면은 어 내 기준에서는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직 속도계를 참고해 가면서 어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이 계기를 동시에 참고해 가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기판이거든요. 어 방금까지 보여드린 계기는 세스나 172 같은 경비행기나 조금 구형 비행기들 그런 데에 달리는 아날로그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비상선언에 나오는 보잉 777 같은 항공기나 요즘 최신에 나오는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돼서 나오는 추세이거든요. 얘를 PFD라고 해요. 어 얘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도를 나타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속도를 나타내요. 어,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숫자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200피트를 45노트로 비행하고 있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했던 자세계 그리고 오른쪽 끝에 요거 선 보이죠? 이 선이 여기 오면은 딱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거고 얘보다 아래로 하면은 하강하고 있다. 얘보다 높으면은 상승하고 있다. 근데 얘는 아까 나와 있던 수직 속도계랑 조금 다른 게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1이죠. 요 1은 분당 100피트씩 내려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1000이라고 보이죠. 분당 분당 1000피트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단위가 커졌죠.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00이라고 나와 있듯이 바로바로 숫자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 바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안 보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보기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헤딩, 방위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하면 주요 계기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인치랑 QNH 중에 QNH는 기압의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고도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는 기압의 영향을 많이 비행기 고도계는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꼭 기압 수정을 해줘야지 정확한 고도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구글 폼에 있는 질문 성의껏 작성해 주셔가지고 저번이랑은 조금 다르게 참여를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중간고사 잘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수업 마치겠습니다.